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효인씨. 네. 효인씨는 성선설과 성악설 이 둘 중에 어떤 걸 믿으시나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파리대왕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파리대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주제로 했던 영화인데 아무래도 이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는 성악설이 좀 더 일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윤치호도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과연 어떤 근거를 이제 적어놨을지 한번 보시죠. 앞서 말한 것처럼 윤치호는 원래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32년 1월 24일 인간의 내면에는 폭군 네로와 같은 포악성이 도사리고 있다. 성자와 범죄자 간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성자는 이성과 양심으로 자기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네로와 같은 포악성을 제어하는 데에 반해 범죄자는 그런 포악성이 자기의 몸을 내맡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10명의 남자 중에 9명,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10명 중에 9명은 원한을 사는 것이나 저항을 받는 게 두려워서라도 네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사람들만 폭군이 되는 것이다. 그런 두려움만 없다면 인간은 열이면 열, 모두 네로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그럭저럭 살만한 곳으로 유지시켜주는 버팀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누군가 학대할 사람이 생기자마자 곧장 폭군이 된다는 건 가슴 아픈 사실이다. 남자나 여자가 어린 자녀들이나 며느리를 억압하고 박대하는 걸 봐라!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라는 식의 일기를 이렇게 많이 쓰죠. 네, 그리고 1932년 4월 10일 일기에도 홈스가 이런 말을 했다. 난 인간을 믿는다. 인간의 본성을 믿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난 그를 존경에 마지 않으며 그의 낙관주의가 부럽기까지 하다. 근데 또 다음에 보면 난 다만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악하지만은 않다고, 다시 말해서 선한 구석도 조금은 있다고 여길 뿐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본래 악한 인간의 본성에서 선의 맹아를 싹 틔우고 재배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해왔던 극소수 성자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우리 모두 그 극소수 성자들이 보여준 숭고한 노력의 미력이나마 보태야 한다.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보다 악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뭔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집안 여자를 대면서까지 성악설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죠. 무슨 큰일이 있으셨던 건지. 네, 이런 생각을 이제 끊임없이 일기에 계속 표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33년 5월 16일 일기를 보면 이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베를린 대광장에서 외국 서적들이 일거에 소각됐다고 한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막 계속 들고 있어요. 2300년 전쯤 진시황은 유교 경전을 모두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학살하고 자기 왕조가 천년만년 영화를 누리길 바랬다. 그리고 일본도 조선을 병합하고 난 후 반일적이거나 애국적인 서적들을 찢어 밝혀서 서울의 진흙길 곳곳에 내동댕이 쳤다. 이거는 이제 1910년에 총독부에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각종 서적을 압수해서 그때 무슨 이제 신채호의 을지문덕전 같은 그런 책들을 수십만 권을 다 불사르고 판매를 금지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지금 예로 들고 있죠. 히틀러 일당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일본과 독일의 만행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결론은 정말이지 인간의 본성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네, 그리고 1933년 6월 12일 국제관계상의 도덕.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내 생각엔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즉 국제관계상의 도덕이란 개인관계상의 도덕이 그대로 확대된 문제일 뿐이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도덕의 근본 요소들이 사람의 행동과 생활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존으로 통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난다. 하지만 경찰, 법정, 감옥, 기타 여러 유형의 종교적, 사회적, 억제책과 같은 다양한 강제수단에 의해서만 도덕의 근본 요소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만 하면 이런 혼란이나 모순은 곧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억제 장치들을 제거하고 나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건 간에 모든 개인도
곧장 정글의 법칙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지금 국제관계상 강대국들이 예절바르게 행동하도록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경찰, 법정, 감옥이 있는가? 대다수의 개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착실하게 행동하고 있고 국가들 역시 두려운 게 있어야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규제를 가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면 인간은 다시 정글의 법칙, 즉 본성에 충실한 악함을 결국 내비칠 거라는 윤추의 뜻이 담겨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맹자의 양해 왕 편에 나오는 구절을 또 쓴 일기의 내용이 있는데, 중국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을 당시 한 제후국의 젊은 군주가 철학자로 명성이 자자하던 맹자에게 지난 23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걸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이 천하가 어디에 정해지겠습니까? 이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한 곳에 정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됨으로써 누가 통일시키겠습니까? 이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가 능히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평화보다 전쟁을 더 선호하는 한 이 세상에 영구히 평화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자, 인간에게 종교를 줘봐라.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을 죽이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사륙을 보면 알 것이다. 인간에게 과학을 줘봐라.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와 폭탄을 발명할 것이다. 인간에게 사회주의를 줘봐라. 지상 천지를 볼셰비키의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사회주의, 과학,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성인 악함을 실행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윤치호의 생각이죠. 또 있어요. 1934년 2월 12일 일본 정부는 자국의 식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 쌀을 증산할 요량으로 조선인에게 수리조합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조합은 조선인 지주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손실을 끼친 수재조합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저 수재의 재가 재앙제자네요. 아, 그래요? 수재조합이라니. 그리고 일본이 특별히 악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랑 비유하면서 일본의 행위들을 합리화한다기보다는 그저 정말 성악설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윤치호가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그렇게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조선시대엔 일제시대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선 사회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일제시대가 와서 해방감을 좀 가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맥락의 일기도 윤치호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1931년 7월 25일 일기에 대원군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손자인 이준공은 엄청나게 뚱뚱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양돼지라고 부르곤 했다. 그는 북문 밖에 있는 자기 별장에 갈 때면 두 명의 건장한 일꾼에게 인력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게 해서 돌 많고 경사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곤 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두 명의 충직한 일꾼이 인력거를 끌었다. 언덕 중간쯤에 다다를 때면 그들의 발걸음이 자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었다. 일꾼들은 물론이고 이 고종 황제의 조카에게도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쪼이게 마련이었다. 이때 이 뚱뚱한 왕자는 일꾼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곤 했다. 이놈들아, 어서 가자. 더워 죽겠어. 글을 읽는데도 제가 다 그 뚱뚱한 사람을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 힘드네요. 여기서 TMI 하나! 빠밤. 빠밤. 이준공은 이제 흥선대원군의 장손인 이준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의 조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원군이 1886년에 한 번, 그리고 1894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제 고종을 폐하려고 하고, 동시에 이 이준용을 국왕으로 이제 추대시키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일본에 있다가 1907년에 이제 순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한일합방과 함께 이 이준공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같은 날 일기를 또 보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원 없이 잠을 자는 한 여인이 있었다. 공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12살 먹은 하녀에게 저녁 7시부터 밤 11시에서 12시까지 1년 내내 자기 다리를 주무르게 했다. 그녀는 이 불쌍한 것이 조금이라도 조는 듯하면 걷어차거나 욕설을 부어댔다. 언젠가는 한 소년과
한 소녀에게 이 일을 시켰다. 그녀는 소년에게 이 졸리고 배고픈 하녀가 몹시 피곤한 나머지 고개를 떨굴 때마다 꼬집고 때리라고 명령했다. 조물주의 피조물이 권력을 잡을 때 인류의 비인간성은 구역질나는 현실로 다가온다. 너무 지체가 높은 나머지 성에 차는 물건과 시종이 전혀 없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바로 귀족적인 것이다. 아니 12살 애한테 1년 내내 이렇게 밤에 4-5시간씩 이렇게 다리 주무르게 한 게 좀... 그렇죠. 그것도 자면 또 걷어차고 욕하고. 심지어 이미 조선의 그 계급사회가 무너진 다음에도 일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34년 4월 29일. 이날이 이제 천장절이었는데 경복궁에서 정원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이날따라 윤치호의 시선을 끈 게 있었는데 이제 시종? 약간 경찰관처럼 보이는 뭔가 시종 같은 사람 한 명이 양산을 치켜들고 윤덕영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다. 이게 30년 전만 해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광경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미 계급사회가 무너졌으니까 그야말로 꼴불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이름이 나와요. 40여 년 전 민영익은 워낙 지체가 높았던 나머지 손목시계조차 차고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시종 중 하나인 현흥택이란 사람한테 본인의 시계를 차고 다니게 했대요. 그래서 민 씨가 시간이 궁금할 때마다 이 현 씨를 불러서 시계를 보곤 했다. 근데 이 윤덕영은 조선 국왕이나 황제 대신 일본인이 조선 총독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조선의 귀족이야말로 가장 썩은 놈팡이들이다. 이렇게 조선인 귀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또 이제 35년 9월 29일 일본이 조선의 근대적인 발전과 편의를 도입하는데 놀랄만한 업적을 쌓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농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상당히 발전했다. 조선 왕조 치하에서는 수천 명에 불과한 양반만이 글방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서를 배웠다. 그 당시에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거를 막 했죠. 그런데 총독부의 시정 이후로는 수십만 명의 젊은 남녀가 계층을 막론하고 교육을 받았다. 예전에는 나룻배와 오솔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이고 신장로가 뚫렸다. 따라서 일본인은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할 만하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조선인은 뭘 배웠고 또 뭘 했던가. 우리는 물질적인 면에서든 도덕적인 면에서든 전보다 더 나은 민족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 왕조 치하의 어떤 전통이나 좀 관습 같은 게 사실상 좀 대부분 불필요했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보다 더 발전은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그간 일제시대에서 결국 조선인이 한 거라고는 사실 만세운동밖에 없으니까 그 답답한 윤치호의 마음에 이제는 좀 감정이입이 되네요. 답답합니다, 저희도.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어린 자녀들이나 며느리를 억압하고 억압.